지키고 당신에게 남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까? 판사의 질문이 법정을 가득 채운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그곳에 있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것은 6달 전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우리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며느리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고 손주 지훈이는 할아버지 옆에서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어머니, 반찬 더 드세요. 며느리는 언제나처럼 공손하고 다정했다. 5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는 착한 며느리였다. 명절 때마다 주방 일을 도맡아 했고 시부모인 우리를 섬기는데 소홀함이 없었다. 아들 민수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고 우리 부부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겼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민수가 새벽 2시에 우리 방문을 두드렸다.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손에는 며느리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주세요. 화면에는 수십 통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 너무 보고 싶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호텔에서 만날까? 보낸 사람은 준영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민수야, 이게 뭐니?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남편이 애써 며느리를 감싸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줬다.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입맞춤하는 뒷모습까지 모두 지난 1년간 찍힌 것들이었다. 며느리는 새벽에 깨어나 우리 앞에 섰다. 잠옷차림에 부스스한 머리,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다. 오빠가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정말 그냥 회사 선배일 뿐이에요. 그냥 선배가 이런 문자를 보내?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해예요. 제가 일 때문에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선배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5시까지 대화를 나눴지만 그녀는 끝까지 부인했다. 너무나 태연하고 침착한 모습에 우리조차 혹시 정말 오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탐정을 고용했고 한 달 후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며느리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필라테스 수업이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지만 실제로는 그 남자와 만났다. 강남의 한 호텔, 이태원의 레스토랑, 한강공원. 탐정이 찍은 사진 속 며느리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짙은 화장을 하고 남자의 팔에 매달려 웃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전거래 내역이었다. 며느리는 지난 1년간 우리 집 통장에서 조금씩 돈을 빼돌렸다. 시장 보는 돈이라며 받아간 생활비, 지훈이 유치원비, 명절 준비비,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빼내 총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그녀의 비밀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다. 이 돈은 다 뭐야? 당신? 우리 가족 돈을 훔쳐서 그 남자한테 썼어? 민수가 따졌을 때도 며느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훔친 게 아니에요. 제가 번 돈도 있었고 제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게 뭔데? 남자 만나는 데 쓴 거 아니야? 그건 오빠 생각이고요. 전 제 미래를 위해 저축한 거예요. 그 뻔뻔함에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나와 남편도 더 이상 그녀를 감쌀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혼을 권유했지만 며느리는 완강히 거부했다. 이혼은 안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저도 이 집 식구예요. 결국 민수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6달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그 기간 동안 며느리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빨래를 개었다. 며느리야, 이제 그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있으면 서로 더 힘들잖아.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 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제가 나가야 하죠? 여기 제 집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알던 며느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5년간 우리 앞에서 보여준 순종적이고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철저히 계산된 가면이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다. 법정에 들어서는 며느리의 모습은 놀라웠다. 그녀는 짙은 화장에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장례식도 아니고 이혼 재판에 그런 차림이라니. 그녀는 마치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판사가 자리에 앉고 양측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방청석에는 우리 가족과 몇몇 친척들이 앉아 있었다.
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고 있었고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인정합니다.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법정이 술렁이었다. 그동안 끝까지 부인하던 그녀가 갑자기 인정한 것이다. 민수의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다. 그렇다면 왜도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하지만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판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재판장님, 저도 한 명의 여자예요. 저한테도 사랑하고 싶은 권리가 있어요. 피고, 당신에게 남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며느리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5년이란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감옥 같았어요. 감옥이라니요. 네, 아침마다 시부모님 식사 준비하고 애 유치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차리고 전 그저 이 집의 가정부였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건 가정을 꾸리는 주부라면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판사가 차갑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웃기까지 했다. 그래서 제가 찾은 거예요. 저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을요. 피고의 그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회사 부장님이에요, 준영 씨. 그 사람은 저를 단순히 아내나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대해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은 제게 꽃도 사주고 데이트도 하자고 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언제 이렇게 대접받아 왔겠어요? 시집 온 후로는 한 번도요. 그래서 남편 몰래 외도를 하고 가족의 돈까지 훔쳐서 그 남자에게 쓴 겁니까? 훔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집에서 5년간 일했어요. 가정부한테도 월급 주잖아요. 저는 제 몫을 찾은 거예요. 방청석에서 친척들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남편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피고, 당신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훈이는요? 판사의 질문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차갑게 말했다. 지훈이는 사랑해요. 하지만 제 인생이 아이 때문에 희생될 수는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양육권은 포기하시는 겁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준영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아들까지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는 거예요. 나도 여자로 살고 싶어요. 왜? 난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야 해? 나 김소희는 어디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피고,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전 이제 자유롭게 살 거예요. 준영 씨와 함께요.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해줘요. 전 그 사람이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이혼해주세요. 제발요.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며느리의 뻔뻔함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그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어린 아들까지 모두 배신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했다. 판사는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피고의 외도가 명백히 입증되었고 피고 본인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혼을 인정하며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재산 분할은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 며느리는 집을 나갔다. 그녀는 재산 분할로 받은 7천만 원과 자신이 모아둔 돈까지 챙겨서 그 준영이란 남자와 함께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다. 지훈아, 엄마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녀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지훈이는 엄마가 왜 가방을 싸는지, 왜 자기를 두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엄마가 왜 가요? 엄마! 나는 손주를 꼭 안고 눈물을 삼켰다. 민수는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지훈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며느리는 준영이란 남자와 신혼처럼 살았다고 한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고 그녀는 SNS에 행복한 사진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제주도 여행 사진, 명품 가방을 든 사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집을 나간 지 5달쯤 되었을 때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다. 민수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기억하는 당당하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다. 초췌한 얼굴에 부은 눈, 남루한 옷차림에 캐리어 하나만 들고 있었다. 민수 씨,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와 남편도 거실로 나왔다. 며느리는 우리를 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차갑게 물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했다. 준영이가 그 사람이 저를 속였어요. 뭐? 제 돈을 다 가져가고 사라졌어요. 투자한다고, 사업 미천이 필요하다고. 제가 가진 돈 전부 줬는데 며느리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과 숨겨두었던 돈, 심지어 카드 대출까지 받아 총 1억 2천만 원을 그 남자에게 줬다고 했다. 그 남자는 사업이 성공하면 결혼하자며 그녀를 안심시켰고 그녀는 기꺼이 돈을 건넸다. 하지만 돈을 받은 지 일주일 후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고 회사도 그만뒀으며 오피스텔 월세조차 밀린 채로 도망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쩌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발 다시 받아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하지만 그 어떤 동정심도 생기지 않았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차갑게 웃었다. 며느리, 아니 김소희 씨, 당신은 법정에서 뭐라고 했죠?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원하던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배신하고 어린 아들을 버렸어요? 우리 가족 돈을 훔쳐서 남자한테 갖다 바쳤어요? 남편의 목소리도 차가웠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잖소. 민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조아렸다. 하지만 그 순간 안방에서 지훈이가 나왔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훈이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저 버리고 갔잖아요.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가요. 우리 집에 당신 자리는 없어. 민수가 며느리의 캐리어를 들어 현관 밖으로 내놨다.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나가. 다시는 이 집 문 앞에도 얼씬거리지 마. 제발, 제발. 며느리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지만 민수는 문을 닫아버렸다. 밖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지만 우리 중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며느리는 다시 한번 우리 집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밤새 현관 앞에 있었다.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경찰을 불러 그녀를 쫓아냈다.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번 더 왔다. 때로는 선물을 들고, 때로는 편지를 쓰고, 때로는 그냥 멀리서 지훈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희 씨는 기회가 있었어요. 법정에서 그전에도 수없이 많았죠.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어요. 우리 가족보다 그 남자를, 책임보다 자유를 선택했잖아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한 말이었다.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안전망이 아니에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돌아섰다. 동정심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배신감과 분노뿐이었다. 지금 며느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른다. 가끔 친척들을 통해 소식을 듣는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고시원에 산다는 이야기, 빚에 쪼들려 살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민수는 천천히 상처를 회복하고 있다. 지훈이는 이제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며느리의 배신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르침이었다. 믿음이란 쉽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가족이란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며느리는 자유를 원했고 그녀는 그것을 얻었다. 하지만 그 자유의 값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쓰라렸다. 그녀는 사랑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손에 남은 것은 빈 주머니와 깨진 자존심뿐이었다. 법정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그녀, 나도 여자로 살고 싶다고 외쳤던 그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남은 것은 후회와 자업자득뿐이었다. 우리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도 없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